안녕하세요. 네, 정치일타 강사 오봉석입니다. 푸틴이 쏘아올린 동진 정책으로 국제 정치 경제 질서가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는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무슨 말인지 이 얘기 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 언론은 생각보다 군사동맹 분야에서만 집중하고 있지만 외신에서 쏟아내는 보도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신냉전이 도래한 거냐 아니면 냉전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 북러 간의 최대 밀착이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의 최대 수혜자는 김정은이다. 등등 외신의 보도가 만만치 않은데요. 저는 오늘 외신과 국내 언론의 군사 동맹 분야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푸틴이 쏘아올린 동진 정책이 국제적인 정치 경제 질서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앞서서 잠깐 언급해야 할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재작년이었죠.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과 전쟁 이후로 세계 질서는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적어도 푸틴의 러시아는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는 서방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했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앞서서 설명을 드리자면 독일이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는 독일 통일의 시점에 러시아가 강력하게 독일 통일을 승인하면서 요구했던 사항이 무엇이었냐? 나토가 더 이상 러시아 쪽으로 오지 마라. 그래서 독일을 포함해서 이 서방이 러시아의 위협이 될 수 있게끔 동진으로 오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의 중요한 요구사항이었고, 이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동서독의 통일이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왜 나토의 동진을 러시아가 그렇게까지 우려했냐면요, 2차 세계대전을 복귀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각종 우리 역사를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이루게 한 것은 미국의 참전이었고,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되었고, 이후 평화체제가 구축되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배워왔는데, 러시아는 푸틴은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2차 세계대전을 통틀어서 단일 전투에서 가장 많은 손실을 입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러시아의 레닌그라드 전투였고요. 당시 독일군과 소련군이 격전을 벌였던 레닌그라드 전투에서 무려 200만 명의 러시아인이 또 구소련이죠. 소련인들이 사망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예상을 깨고 소련이 승리했습니다. 200만 명의 희생을 통해서 소련이 독일의 침공을 격침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의 판도가 뒤흔들리게 되었고, 이것이 곧 2차 세계대전 종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의 해석이고,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었던 교육은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 투하를 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었다. 많이 좀 견해가 다르죠. 러시아는 본인들이 레닌그라드 전투를 포함한 엄청난 희생으로 2차 세계대전을 종전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전승절이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의 그런 파쇼의 공격으로부터 세계의 평화를 지켰다라고 하는 전승절인데, 이것을 매년 러시아는 성대하게 이 행사를 치러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바라보는 세계의 질서의 시작이 되었던 2차 세계대전을 누가 종전시켰냐, 이 대목에서 전혀 다른 시각에 받아들여지고 있고, 우리 한국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미국으로 인해서 종전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각이 달랐었던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아주 엄청난 교훈을 얻습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서방으로부터의 전선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 서방, 유럽에 있는 그 군사 조약이 바로 나토입니다. 이 나토가 더 이상 모스크바 쪽으로
동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독일 통일 당시에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바로 나토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독일 통일 이후에 1990년대, 2000년대를 거슬러 오면서 러시아의 국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개혁 개방으로 러시아가 무슨 뭐 자유주의 세계나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발전한 것처럼 알고 있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고요. 고르바초프가 불러일으켰던 그 개혁 개방을 받아들인 것이 옐친이었죠. 옐친이 집권이었던 1990년대 대략 한 10년 동안 러시아는 급격한 경제 추락에 이르게 되었고요.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그 백인들이 한국에 돈 벌러 많이 왔잖아요. 영화에도 무슨 뭐 조폭 소재 영화 보면은 러시아 갱들이 부산항에서 마약 거래하는 거. 그 정도로 러시아에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까지 먹고 살라고 많은 그 러시아인들이 한국에까지 많이 들어왔었을 정도로 1990년대 옐친 집권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급격한 경기 침체로 러시아인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과거 그래도 구소련 시대에는 미국과 대등한 정도의 국력이 있었던 소련이었는데 개혁 개방 이후 특히 옐친 집권기, 옐친은 참고로 지금 우리 각하님과 비슷하게 음주를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공개석상에서 몸이 흔들릴 정도로 그런 술에 취해서 옐친 집권기를 보냈으니 경제가 파탄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러시아가 생각하는 그 서방에 대한 관점, 러시아가 생각하는 국제 질서는 지금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고요. 그러나 적어도 2000년대 초반 많이 양보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는 러시아는 서방과 관계를 잘 맺고 싶었고 심지어는 유럽연합에 가입하고도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EU 가입의 신청을 몇 번 러시아가 했다고 해요. 하지만 서방 측으로부터 매번 거절당했고 특히 이제 미국이 강력히 그것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 이제 러시아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서방에 편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러시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의사를 젤렌스키 정부가 여러 차례 표명을 하고 서방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 메시지를 보내자 러시아, 특히 푸틴이 강경하게 대응하기 시작했고 몇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나토 가입이 추진되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을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 뭐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위기나 정치 상황을 타개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법이죠. 지탄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계 질서의 현상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야지만 우리의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현상을 말씀드리는 차원이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 러시아는 더 이상 서방이 아니다. 서방과는 확실하게 선을 긋겠다고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럼 서방과는 확연하게 전선을 긋고 앞으로 러시아의 정치 경제가 나아갈 방향은 서방이 아닌 반대쪽 동방입니다. 즉 아시아입니다. 앞으로 러시아는 더 이상 서방의 일원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이제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향후 국제 질서를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푸틴의 동진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6월 19일 평양에 날아가서 북러 정상회담을 김정은과 해서 조약까지 맺게 된 것이고요. 이번 조약에 숨겨져 있는 경제적 측면에서 제가 주목했었던 것이 첫 번째가 과연 북한이 브릭스 경제 공동체에 가입할 것이냐.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의 금융 제재를 탈피하고 독자적인 대안적인 금융 결제 시스템에 북한이 올라탈 것이냐 하는 것이 첫 번째 관전 포인트였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푸틴이 기자회견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었던 핫산과 나진 간의 철도 연결을 통한 북러 경제교역 부분, 핫산 나진 프로젝트가 두 번째로 매우 중요하게
주목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북러 정상회담의 경제 측면에서의 주목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6월 19일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푸틴이 쏘아올린 동진 정책이 왜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화면은 러시아 푸틴과 중국의 시진핑 그리고 인도의 모디 총리가 한자리에 바로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만나서 한자리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맞잡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G7 경제 공동체는 미국과 서방 중심의 경제 공동체였고 이것이 이제 지난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200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했던 것이 G7 중심의 경제 체제였는데 여기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그 경제 체제 공동체로 출범한 것이 바로 이제 브릭스였죠.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5개 나라가 브릭스를 출범했는데 작년이었습니다. 바로 2023년 엄청난 변화가 생기죠. 그동안 미국 친미 국가로만 알고 있었던 사우디를 포함한 산유국들이 이 브릭스에 전격적으로 가입을 합니다. 산유국이 브릭스에 가입을 함으로써 브릭스의 경제 규모가 상당히 커지게 되었고요. 올해 2024년에는 무려 50개 국가가 브릭스 가입을 지금 현재 신청한 상태이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도 조약 결과에 나오지 않지만 이 부분이 대목이 매우 중요하게 거론되었을 것이다. 왜냐? 올해 2024년 브릭스 의장이 바로 러시아 푸틴이고 올 10월에 또한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0개 국가가 가입하고 만약에 북한까지 가입하게 되면 이 브릭스의 경제 규모는 G7을 능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 또한 일각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로 브릭스가 경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미국과 서방 중심의 G7에 브릭스가 경제 부분에서 전 세계 질서의 경쟁 구도에 등장을 했고 이것이 당분간 경쟁하는 구도가 될 수 있으며 중요한 건 추이입니다. 추이는 브릭스는 점점점 올라가고 있고 G7은 아시다시피 지금 유럽 경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미국과 일본도 만만치 않죠. G7 소속한 경제는 지금 현재 침체기에 들어섰고 특히 미국이 매우 심각한데 이번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어도 미국의 앞날을 장담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까지 미국이 건국 이후에 정치적 격돌을 내전 상태까지 벌어진 적이 없었다. 바이든이 재선되어도 미국이 문제가 될 것이고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되어도 미국이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금 격돌 내전의 버금가는 상황이 미국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 가지 더 붙여서 그동안 미국 중심의 경제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달러 패권이었죠. 그것은 사우디를 포함한 그 산유국들의 석유 결제 대금을 달러로만 하여야 한다는 그런 결정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브릭스 경제 공동체에서는 그것을 거부하고요. 사우디와 이란이 가입하기도 했지만 석유 수출 대금을 루블화, 중국에서는 위안화 등과 같이 자국 화폐로 결제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국제 통화 시스템도 미국 중심의 시스템에서 별도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푸틴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동진 정책은 바로 미국 중심의 경제적으로는 G7 중심의 서방 중심의 경제 체제를 뒤흔들고 있다. 푸틴의 눈은 서방이 아니라 동방을 향하고 있다. 이것을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요.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이제 그 사우디와 이란 이 관계 정상화에 전격 합의한 사진인데 이 사진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가운데에 있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입니다. 그동안 상상하기 어려웠는데 사우디와 이란이라고 하는 거의 그 적대적인 국가가 관계 정상화에 전격 합의하는데 이것의 중재자가 중국이었어요. 베이징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국제 질서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결정적 사진이고요. 물론 지금 이제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중동 정세가 매우 흔들리고 있지만 적어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전까지 사우디와 이란이 관계 정상화에 합의할 정도로, 그리고 이것의 중재자가 다름 아닌 중국이었을 정도로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이미 상당히 흔들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동진 정책을 펼치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세 개 나라를 방문한 것입니다. 첫 번째, 푸틴이 이번에 또 다시 그 재선에 확정한 이후에 가장 먼저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을 만납니다. 시진핑을 만나서 정상회담 한 이후에 그 다음 두 번째 방문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푸틴이 베이징에서 두 번째 날아간 곳은 하얼빈이었습니다. 중국 그 동북 삼성 맨 북쪽에 있는 도시지요. 동북 삼성의 가장 중심지고, 하얼빈은 이 모스크바 중심으로 하면 극동 지역이죠. 예, 우리 한국으로 하면 북부 권역이고, 이 극동 지역, 동아시아의 북부 권역의 핵심 경제 교류 도시가 바로 이제 하얼빈입니다. 언론에서는 하얼빈 공업대학이 유엔 경제 제재를 받을 정도로 지금 군사적 측면에서 매우 그 기술을 하얼빈 공업대학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푸틴이 방문도 했죠. 물론 군사적 측면도 매우 중요하게 보았겠지만, 이 아시아의 극동 북부 권역의 하얼빈이라고 하는 중심 도시를 방문함으로써 푸틴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푸틴이 이제 이번 6월 19일은 평양을 방문했는데요. 평양을 방문하기 전에 평양을 바로 오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극동 지역에 있는 한 도시를 방문합니다. 그 주도죠. 주의 수도인 도시를 방문했는데, 그동안 모스크바 중심의 러시아에서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었던 변방의 도시를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러시아인들을 격려하고 그 다음에 평양을 방문한 것입니다. 푸틴의 경로를 보면요, 푸틴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지향을 하고 있는지가 경로에서 나타나죠. 평양 방문 다음에 6월 20일 푸틴이 방문한 것은 베트남 하노이였습니다. 역시 하노이 역시도 베트남도 아시아의 중심 국가이면서 중심 도시를 푸틴이 방문함으로써 푸틴은 이제 서방과는 분명하게 전선을 긋고 동방과의 관계 개선과 동방 정책으로서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대안적인 세계 질서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푸틴 동방 정책의 핵심 내용이고, 그러면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냉전이 도래하는 거냐, 이런 무슨 미국 중심의 자유시장주의를 주도하는 그런 자본주의 진영, 민주 진영과 구소련의 러시아, 그리고 중국, 북한, 베트남과 같은 이런 공산 진영이 대결하는 좌우 진영의 냉전 시대가 도래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요. 그때와는 시대가 또 많이 달라졌어요. 사우디의 사례가 매우 단적인데요. 사우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릭스에 가입했다고 했잖아요. 사우디는 전통적인 친미 국가였습니다. 이래서 친미 국가 사우디가 국익을 위해서, 사우디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더 이상 미국이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중국하고 시진핑과 손잡고 다음 푸틴과 손잡고 브릭스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사례도 매우 특이한데요. 인도는요, 한편에서는 미국과 손을 잡고 중국을 압박하는 아시아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함께 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인도는요, 브릭스의 주요 5개국 중에 하나이기도 하면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1대1로 정책에도 협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도 손을 잡습니다. 물론 푸틴과도 상당히 관계가 좋죠.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판매하지 못했던 석유의 상당 부분을 중국과 인도에 판매함으로써 러시아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을 정도로, 인도는요, 한편에서는 미국과 관계를 복원하고 하면서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 또한 소홀치 않고 양쪽의 와의 관계를 동시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인도가 보여주었던 사례는 지금의 세계 질서는
냉전이 도래하냐가 아니라 국익에 무엇이 도움이 되냐, 우리 경제 발전과 미래의 발전에 어느 나라와의 정상화가 도움이 되냐라고 하는 실리 외교로 전향되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북한과 중국도 마찬가지이며, 이것을 자유시장, 자유주의와 뭐 반자유주의 나누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WTO, 세계 무역 질서, 자유무역 질서를 가장 주장하는 게 중국이에요. 오히려 지금 미국은 보호무역으로 지금 회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도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보호무역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유럽 또한 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자유식 뭐 진영과 무슨 뭐 공산 진영의 대결로 신냉전의 회귀로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의 질서는 다른 질서로 보아야 한다. 바로 미래지향적이냐 아니면 과거 회귀적이냐, 이러한 국익 질심의 미래지향성과 실용주의, 경제 중심주의로 이 세계를 바라보냐 그렇지 않냐, 이런 것이 지금의 가장 중요한 세계 질서의 포인트이다. 물론 20세기의 좌우 그런 진영 논리가 완전 해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러시아, 북한, 중국, 베트남 이 축이 보여주고 있듯이 20세기의 좌우 축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만 반드시 20세기와 같은 좌우 신냉전으로 바라보기는 어렵다. 여기에는 지난 20세기에서는 보여지지 않았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 표의 Y축에서 이것이 복합적으로 지금 세계의 국제 질서가 지금 나아가고 있으며, 러시아는 기존 좌우의 이런 그 생각도 하지만 이보다는 러시아의 경제 발전에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서방과 분명하게 전선을 긋고 러시아가 동진 정책으로 유라시아의 중심 국가로서 러시아가 국제 외교 경제 질서를 구축하겠다. 이것이 바로 이제 푸틴의 입을 통해서 발언했었던 대안적인 국제 세계 질서 구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는 중국은 마냥 박수만 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은 왜냐하면 2050년까지 미국을 능가하는 그러한 중국의 플랜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1대1로가 그 하나의 방안이었고요. 이러한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그렸었던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의 동진 정책이 반대는 하지 않지만 마냥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 물론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 그 6.19 조약을 통해서 새로운 단계로 상승하는 것 또한 반대는 하지 않지만 마냥 환영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중국도 자국 중심의 그러한 외교를 하는 것이고, 러시아는 러시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북한은 북한 중심의 자국 외교를 하는 것이다. 이 시점에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고 경제 중심으로의 실용 외교를 펼치지 못하고 20세기 이념에 가로막혀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나라죠. 대한민국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한국 경제에 어느 것이 도움이 되는지, 아까 사우디와 인도의 사례처럼 물론 미국과도 관계, 일본과도 관계 정상화해서 우리의 득을 최대한 얻고, 마찬가지로 러시아, 북한, 중국과도 실리적인 외교를 펴서 우리 경제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는 전혀 그렇지 않죠. 마치 북한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중국이 적국인 것처럼 선을 그어놓고, 그리고 미국과 일본과만 하면 무엇이든 다 될 것처럼 하지만 정작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받아낸 것은 없고요. 오히려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푸틴이 쏘아올린 동진 정책은 신냉전의 회귀가 아니라 러시아의 동양, 러시아의 유라시아 중심 국가로서의 새로운 대안적 세계 질서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신호탄이고요. 이것이 뜻하는 것은 미국과 서방 중심의 세계 질서에 균열을 내고 뒤흔들겠다. 앞으로 이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이 틈바구니에서 우리 한국이 나아갈 방향은 당연히 실리 외교입니다. 20세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의
20세기에 사로잡힌 과거형 이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실리 외교를 통해 한국 경제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고요. 감사합니다.